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서럽냐? 그런 말, 나이 들수록 자주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줘도 부족한 판에 외면당하고, 누군가는 죽어라 버티며 가족을 끌어안았건만 결국 혼자 남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가 버거워진 어느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돈 한 푼 없는 중년 가장이 끝까지 버티다 모든 걸 잃고 다시 자신의 두 발로 서서 가족을 다시 품에 안게 되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호는 49이었다.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도급 업체의 운전기사로 새벽 5시 반이면 출근 준비를 마쳤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으며 겨울이면 트럭 아래 언 땅에 몸을 반쯤 묻고 고드름을 떼어냈다. 그런 일을 20회 넘게 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왼쪽 무릎은 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뚝뚝 소리를 냈다. 아빠도 사람인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 말은 정우의 아내 순애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었다. 대신 언제까지 이 꼴로 살 건데 라는 말은 3번 넘게 들었다. 정우는 그런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니까. 둘은 연애 때 늘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순애는 정우의 뺨에 난 기름때도 웃으며 닦아줬다. 아이가 생기고 삶이 거칠어지고 시부모 병원비며 대출이 쌓이면서 말이 조금씩 날카로워졌고 눈빛이 딱딱해졌다. 그걸 정우는 세월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든 그렇게 늙는 거라고 믿었다. 아들 영민은 군 제대 후 취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몇 번 면접을 보긴 했는데 번번이 떨어졌고 한 번은 정우가 내가 아는 선배가 자재창고 관리직 하나 알아봤다더라 했을 때 내가 왜 아빠 같은 일해요.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살라고요? 가며 냉소를 날렸다. 처음엔 화도 났다. 손찌검을 할 뻔한 날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보다 더 크게 마음을 눅눅하게 만든 건 영민의 표정이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듯 경멸과 체념이 섞인 그 눈빛. 정호는 그날부터 아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결혼은 영민이 27 되던 해에 했다. 여자 쪽이 임신을 했다고 했다. 차도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예비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영민의 말에 정호는 담배를 끊었다. 생활비를 줄였고 허리띠를 더 조였다. 며느리 지혜는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없었다. 그게 처음엔 차분해서 좋았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자 그건 무관심이었고 무성이었으며 무책임으로 드러났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를 챙기지 않았고 밥을 차리는 법도 빨래를 널어놓는 법도 몰랐다. 정우와 순애가 뒤치다꺼리를 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해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은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라고 퉁을 줬다. 순애는 몇 번 터졌다. 결국 어느 날 지혜에게 사돈댁에 가서 며칠 있다 와라. 여기선 내가 너무 편해 보여라고 했다. 영민이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부터는 지혜가 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정호는 마루에서 영민의 핸드폰을 보게 됐다. 우연이었다. 부재중 전화가 계속 울렸고 부산경마장 친구라는 저장명을 보고 멈칫했다. 아니길 바랐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을 열자 송금 기록이 줄줄이 나왔다. 월급도 없는데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모두 경마장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영민과 둘이 앉아 말했다. 목소리를 내리깔고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너 지금 경마하냐? 영민은 대답 대신 물을 벌컥 마셨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다. 아빠도 도박 한번 안 해봤어요? 다들 하잖아요. 그 말에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안에서 말들이 맴돌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건 우리 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애는 울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웠다. 자신은 늘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다. 젊은 날 사고 한 번 없이 살았고 외도도, 가출도, 도박도 그 어떤 일탈도 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일했고 집에 돈을 넣었고 아이에게 손 한 번 대지 않았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거였다. 며칠 뒤 영민이 울며 들어왔다. 아빠,
나 진짜 이제 다 끊을게. 다시는 안 해. 이번에만 좀 도와줘요. 이번에만. 지혜는 아이를 안고 뒤에 서 있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은 없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정호는 그걸 끝까지 외면했다. 정신 차릴 때까지는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 이게 내가 만든 인생이다. 그 말을 하며 정호는 울고 싶었다. 피부치를 문 밖으로 내쫓는 마음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다. 영미는 부모 집을 나간 뒤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전화도 없고 문자가 와도 잘 지낸다는 두 자짜리 답장이 전부였다. 정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아내 순애는 시계만 쳐다보며 밥을 안 줬다가 퍼내기를 반복했다. 손자도 데려가지 않았다. 지혜는 혼자 아이를 업고 나가더니 몇 시간 뒤에 돌아오곤 했다. 어디 갔는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말이 늦어졌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집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애는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싶다. 정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괜히 입을 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였다. 며칠 후 새벽 4시쯤이었다. 트럭을 몰고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정호는 아들의 문자를 받았다. 아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시간 좀 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문장 속에 무너져가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듯했다. 정호는 결국 다음날 저녁 근처 찜질방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다. 영미는 한껏 수척해진 얼굴로 꾸깃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어디서 지내냐? 정호가 물었다. 영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지혜랑 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애는 장모님 댁에 맡겼어요. 지혜는 알바예요. 정호는 담배를 물었지만 피우진 않았다. 잠시 입에 물고만 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지금 돈 필요하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거짓인 걸 정호는 알았다. 뭐든 말해. 솔직하게. 그게 먼저다. 영미는 한참을 뜸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다. 저 지금 사채 좀 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박았다. 정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장면이 스쳤다. 영민이 어릴 적 비 오는 날 아빠 퇴근한다고 우산 들고 나갔던 모습.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나 상 받았어 가며 종이를 흔들던 얼굴. 그런 아이가 지금 사채를 쓰고 도박으로 인생을 말아먹고 마지막 한 번이라는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한다. 얼마나 되냐? 500. 정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기름을 넣지 못했다. 트럭에 경고등이 떴지만 무시하고 달렸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뭘 먼저 해야 할지도 몰랐다. 집에 돌아와 순애에게 말하자.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도와줄 거야?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애는 쿡쿡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그럼 그렇지. 늘 당신은 그렇게 착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며칠 뒤 영미는 집에 또 왔다. 이번엔 지혜도 함께였다. 아이는 아내 품에서 칭얼거렸고 지혜는 정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순애는 입을 닫고 부엌에서 나물 손질을 했고 정호는 아들을 마주보며 말했다. 너희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살 수는 없다. 대신 내가 조건 하나만 낼게. 영미는 눈을 들었다. 알바든 뭐든 정해진 일에서 내 힘으로 월세 내. 그리고 지혜도 같이 일해. 집은 너희가 알아봐. 아이는 우리가 볼게. 딱 1년만 그래. 1년 동안 정직하게 살고 빚도 갚아.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안 돼.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영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알겠어요. 1년. 진짜 지켜볼게요.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순애는 정호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애를 우리가 키우고 저 애들은 밖에서 삽질하면 그게 버틸 수 있을까? 정호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두면 쟤들은 영영 못 일어난다.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지켜봐 주는 거야. 창밖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담배를 꺼냈다. 다시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담배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불을 붙이고 말았다. 영민과 지혜는 정우의 말대로 집을 나갔다. 한강 다리 근처의 낡은 빌라, 반지하였다. 정우가 대신 구해준 집도 아니었다. 지혜의 친정어머니가 어렵사리 알아봐 준 곳이었다. 방 2개에 주방 하나, 습기가 많아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화장실에는 따로 창문도 없었다. 그 집에 아이를 맡기긴 어려웠다. 순애는 손자를 매일 낮에 맡았고 아이가 잠들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다. 이게 뭔가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정우는 그런 아내를 위해 말수를 줄였다. 영민은 배달 일을 시작했다. 낮엔 편의점 배송, 밤엔 치킨 배달. 지혜는 백화점 옷가게에서 일했다. 정우는 멀리서 지켜봤다. 일부러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 툭 건드리면 다시 무너질 것 같은 상태였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다. 진짜 1년 동안 잘 살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은 늘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 어느 날 저녁, 순애가 전화기를 던졌다.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애 데리러 왔더니 애가 자꾸 울고 짜증낸다고. 다음부턴 하루 걸러 데려가겠대. 애가 걔들한테 짐이야. 그냥. 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일은 하고 있으니까 처음보단 나아졌잖아. 그게 나아진 거야? 부모면 부모답게 굴어야지. 하루 일했다고 그게 다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달 뒤 순애가 아이를 목욕시키다 이상한 자국을 발견했다. 팔뚝에 멍이 들어있었고 엉덩이 쪽에도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얘, 누가 때렸니? 물어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조용히 영민을 불렀다. 마트 앞 벤치에 마주 앉아 물었다. 내가 때렸냐? 영민은 눈을 흘겼다. 뭔 소리야. 그런 일 없었어. 내 엄마가 봤다. 말로만 넘기지 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영민이 진짜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술 좀 마셨는데 애가 자꾸 울어서 손이 좀 나갔어. 근데 진짜 세게 때린 건 아니야. 진짜 그냥 짜증나서. 그 말을 들은 정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 밤 순애는 고열로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정우는 지혜를 불렀다. 처음으로 직접. 밤늦게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혜는 지친 얼굴이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 너도 문제 있다는 거 알아야 해. 네, 남편이 아이를 때렸고 너는 그걸 방치했어. 집안일이고 뭐고 그건 그 다음이야. 애는 너희 책임이야. 지혜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결혼 후회해요. 처음부터 애 낳고 책임지려 한 건데 영민 씨는 책임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놓고 싶어요. 지금은.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무책임하다는 건 알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지혜는 아이를 두고 사라졌다. 말 한마디 없이.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친정집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영민은 며칠을 제정신이 아니었다. 퇴근하고 집에서 울다가 술에 취해 정우의 집을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비틀거리며 울부짖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나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정우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마루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 영민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다. 그중 한 장, 유치원 발표회 때 손에 악기를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던 영민의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봤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그 말은 결국 정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정우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순애는 말이 없는 남편이 더 불안하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눈치를 살폈다. 그래도 밥은 지었고 아이도 돌봤다.
아이는 엄마가 사라진 뒤에도 울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 어려서 그 부재를 인식하지 못한 걸 수도 있었다. 정호는 그것이 더 슬펐다. 그렇게 엄마 없는 게 당연한 듯한 표정. 애는 무섭게 잘 크네. 울지도 않고. 순애가 건넨 말에 정호는 미소도 한숨도 없이 대답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아무도 없는데도 말 잘 들으면. 그건 외로워서 그래. 영미는 그 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 일도 그만뒀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친한 친구한테 받은 소식으로는 고시원에 들어가 있었다. 빚이 남아있고 아이는 부모가 키우며 아내는 도망간 상황. 영미는 스스로를 가장 밑바닥에 두고 있었다. 정호는 일부러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쉽게 손을 뻗으면 다시 망가질 걸 알았다. 대신 그는 손자 유민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유민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처음엔 겨우 아빠, 할아버지 정도만 말하더니 어느 날 할부지 이거 봐 라고 하며 자동차 장난감을 흔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는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훔쳤다. 이 아빠도 어릴 땐 똑같았어. 내가 퇴근하고 오면 문 앞에서 기다렸지. 손에다 흙을 쥐고선. 이게 금이라며 웃던 놈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무릎에 올렸다. 하루는 유민이 자다 깼다. 소리를 내지도 않고 방구석에 앉아 눈을 깜빡거렸다. 순애가 먼저 발견했다. 얘가 왜 저기서 자고 있었지? 아이는 베란다 앞 찬 공기 흐르는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정호는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물었다. 유민아, 왜 여기서 자? 아이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엄마 거기 있었거든. 기다렸어. 그 말에 정호는 숨이 막혔다. 아이의 기억 속 어렴풋한 그리움. 그것이 표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 다시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하거든. 그날 밤 정호는 한참을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소주 한 병을 땄다. 아내는 재워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택했다. 잔에 술을 따르고 한 모금 넘긴 뒤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아버지랍시고 이걸 버텼는데 그놈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언제쯤 알까? 정호는 다음날 아침 한 장의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영민이었다. 영민아, 아빠다. 잘 지내고 있냐? 내 소식은 들었는데 내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돼서 걱정된다.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밑바닥이라 해도 그게 끝은 아니다. 아빠도 그랬다. 지하실 같은 기분으로 살아온 날도 많았다. 그래도 지금 너한텐 한 명이라도 누군가 날 믿는다고 느껴질 사람이 필요할 거다. 그게 아빠였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다시 살아보자. 아빠가 손자랑 같이 기다릴게. 그 편지는 정호가 몰래 고시원 앞에 두고 왔다. 아이 사진 한 장과 함께. 며칠 후 답장은 없었다. 그러나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수신이는 없었고 익숙한 글씨였다. 아빠,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난 잘못했고 그게 너무 커서 이제 무서워요. 근데 그래도 고마워요. 진짜로. 아직은 못 나가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유민이 부탁해요. 정호는 그 편지를 순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괜히 다시 걱정할까봐 혼자 서랍 안에 넣어두고 아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 정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시장을 돌고 유모차 끌고 공원을 걷고 동네 슈퍼에서 사탕을 사줬다. 이제 할아버지가 내 아빠다라는 말은 차마 못했지만 유민의 손이 자기 손을 꼭 잡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피어나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민이 말했다. 할부지, 아빠는 언제 와? 정호는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 거야. 아빠도 유민이 많이 보고 싶대.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기다릴래. 정호는 그 대답을 들으며 아이를 꼭 안았다. 마치 그 순간만은 모든 게 다 용서받는 것 같았다. 영미는 그 후 몇 번 더 편지를 보냈다. 매번 수신이는 없었고 겉봉도 없이 조심스레 접힌 A사 한 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어떤 날은 유민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빠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고 했다. 정호는 매번 그 편지를 혼자 읽고
혼자 접어 서랍에 넣었다. 보여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겨울이 깊어졌다. 유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순애는 매일 아침 손수 털모자를 씌워 아이를 데려다 주었다. 손을 꼭 잡고 가는 뒷모습이 눈에 익을 무렵, 정호는 자주 그 뒷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곤 했다. 그리고 드디어 영민이 나타났다. 눈이 오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정호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후드에 눈이 쌓였고 손은 벌겋게 얼어 있었다. 아빠, 정호는 말없이 그 앞에 섰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이란 게 꼭 있어야 하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다 아픈 걸 알 수 있었다. 들어와라. 정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영민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집 안에 들어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거실 한가운데 유민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고개를 들었다. 아빠다.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듯했다. 유민은 망설였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 그러고는 조심스레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영민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유민이 다가가 두 팔을 벌렸을 때 그제야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껴안은 채 영민은 엉엉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유민아 아빠가 미안해. 순애는 그 장면을 부엌에서 보고 있다가 눈물을 훔쳤다. 정호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저녁 셋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밥상이었다. 조기 한 마리, 된장국, 계란말이. 말은 없었지만 식탁 위로 흐르는 공기는 따뜻했다. 식사 후 영민은 정우에게 따로 말을 걸었다. 아빠, 나 다시 일하려고 해요. 이번엔 진짜로. 아직 뭐부터 시작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다짐은 했어요. 유민이한텐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고 싶어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유민이 컸어도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라. 마음 바꾸지 말고. 영민은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말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토록 무서운 얼굴로 저를 내쳤는지. 정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다. 그땐 나도 무서웠다. 너를 놓아야 하는 그 결정이 내가 아버지로서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안다. 놓아야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걸. 며칠 후 영민은 이삿짐을 싸서 정호의 집 근처로 왔다. 아주 작은 원룸. 유민을 자주 볼 수 있는 거리였다. 일은 근처 정육점에서 시작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영민은 웃으며 말했다. 고기 써는 게 좋네요. 아무 생각 안 나고. 지혜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정리하자고 했다. 양육권은 정우 부부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책임지지 못할 미래보단 조용히 물러나는 게 서로를 위해 낫다고 했다. 정우는 그 말을 아들에게 전했다. 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침대에 앉아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다가 아이가 잠들자 조용히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넌 혼자가 아니야. 절대. 순애는 그런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다 소리 없이 방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정우에게 말했다. 당신 나보다 훨씬 더 아버지다워졌어. 정우는 웃지 않았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그날 밤 거실에서 내 식구가 함께 앉아 귤을 깠다. 조용한 텔레비전. 아이가 졸린 눈으로 기대는 모습. 창밖엔 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호는 생각했다. 삶이란 게 이렇게 돌아서라도 결국은 사람에게로 가는 거구나.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아들을, 손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유미는 제법 말도 잘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인기쟁이가 됐다. 순애는 손자를 챙기느라 바빴고 정호는 여전히 새벽에 트럭을 몰고 공사 현장을 다녔다. 그러나 어느 날 사고가 터졌다. 건설 자재를 내리다 트럭에서 미끄러졌다. 팔목을 다쳤고 병원에서는 두세 달은 무리라고 했다. 정호는 바로 일을 그만뒀다. 아니,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병실에 달려온 건 영민이었다. 눈을 반쯤 감은 정호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말했다. 아빠,
이제 내가 할게요. 이제는 제가 벌어서 유민이 키우고 엄마 챙기고 아빠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아들의 손, 어느덧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예전 자신의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며칠 뒤 정호는 병원을 나와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순애가 반대를 했지만 정호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이제는 누워야겠다며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말 못할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그때였다. 몇 년 전 정호가 조용히 시작했던 개인 사업자 명의의 일, 폐자재를 수거해 분리 판매하는 작은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꽤 안정적인 수익이 났다. 정호는 몇몇 거래처와 꾸준히 관계를 이어갔고 자신이 몸으로 뛸 수 없게 되자 영민에게 그 일을 넘겼다.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대표는 내가 되라. 다만 조건이 있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손님 앞에선 절대 핑계 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유민 앞에선 늘 당당해라. 내가 널 그렇게 키운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길 바란다. 영민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한테 왜 이렇게 해줘요? 나는 아빠한테 너무 많은 짐만 남겼는데. 정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짐이 아니라 기회다. 아빠도 내 덕에 한 번 더 살아보는 기회 얻은 거다. 그날부터 영민은 정호 상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을 시작했다. 맨 처음엔 어설펐다. 고객 응대도 서툴고 거래처와 약속도 깜빡했다. 하지만 한 번도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진심이 통한 걸까? 거래처 사장 한 명이 먼저 말했다. 내 아버지, 우리랑 10년 넘게 거래했어. 사람 하나 진짜 변함없고 성실한 양반이지. 너도 그렇게만 하면 돼. 그 말에 영민은 혼자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 이름이 나한테는 등 뒤에 든든한 방패였구나. 회사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몇 달 뒤, 영민은 정호를 모시고 거래처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처음엔 정호가 거절했지만 영민이 아버지가 대표입니다. 저는 아직 직원이에요라고 말하자 정호는 묵묵히 양복을 꺼내 입었다. 그 자리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호가 도착하자마자 거래처 사장이 반갑게 일어났다. 아이고, 정 사장님, 살아 계셨네요. 살긴요. 그냥 다리 하나 고장난 노인네지요. 하하.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현장 사고 한 번 없이 돌렸잖아요. 아직도 직원들 그 얘기합니다. 그때 정 사장님이 밤샘하면서 자재 맞춰줬다고. 젊은 애들 그거 보고 배워야 한다니까. 그 말에 영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부끄럽다 여겼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언제나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어른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영민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성실해서, 너무 말이 없어서, 너무 고집스러워서.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사셨던 거였어요. 저처럼 흔들리지 않고.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살 차례다. 그날 이후 영민은 명함을 새로 만들었다. 대표 정영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함. 뒤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장이라는 이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명함 한 장을 정호의 침대맡에 놓았다. 정호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 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제 됐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게 들어있었다. 오랜 시간 가장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버틴 사람의 한 줄기 숨 같은.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유미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정호는 본격적으로 일을 놓았다. 트럭은 아들에게 넘겼고 남은 자투리 폐기물 사업도 사실상 영민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정호는 이제 이른 아침이면 시장에 가고 오후엔 공원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순애는 요가를 시작했고 손자 유미는 주말이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자전거를 배웠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두가 조용히 일상을 살아갔다. 하지만 정호의 가슴 한켠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로서 자신이 정말 다 해낸 건지, 무엇을 남겼는지, 끝까지 살아서 어떤 말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지. 어느 날 유민이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나는 나중에 아빠처럼 일할래요. 정우는 웃으며 물었다. 아빠처럼 힘든 일 하겠다 이 말이냐? 응. 근데 아빠는 나 사랑하잖아. 나도 누군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정우는 오래도록 가슴이 뜨거워졌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생각보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걸 되찾은 느낌이었다. 며칠 뒤 유민의 학교에서 가족 발표회가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가족을 발표했고 유민은 맨 마지막 순서였다. 무대에 오른 유민은 작게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 밥 해주시고 놀아주시고 손도 잡아줬어요. 저희 아빠도 할아버지를 따라 일하고 있고요. 저는 크면 우리 가족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순애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고 영미는 조용히 정호의 어깨를 감쌌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민이 말했다. 할아버지, 나 발표 잘했죠? 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오늘 너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 그날 밤, 정호는 자신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첫 장은 1997년, 영민이 태어나던 해였다.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 이 작고 약한 생명 하나 지키려고 난 앞으로 무엇이든 할 것이다. 마지막 장은 그날 저녁, 손자 발표를 마치고 돌아왔었다. 오늘 손자가 말했다. 자기도 가족을 지키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나는 오늘 가장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제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다. 일기를 덮으며 정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긴 인생이었다. 다 부서질 뻔한 삶이었지만 결국 그 속에 피어난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 지켜내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기다리고, 견디고, 묵묵히 손 내밀고, 끝내 품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이었다. 그리고 정호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무너진 가장, 버려진 아버지, 길을 잃은 자식. 하지만 그 모든 이름이 결국 다시 하나로 엮인 건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때론 말보다 침묵이, 사랑보다 기다림이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였고 누군가는 아들이었을 이야기. 이 사연을 통해 지나간 시간 속 누군가의 등을 떠올리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늦기 전에 꼭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부스였습니다.